네, 오늘은 쌍용 자동차 인수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오셨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지금 쌍용차 입찰에 참여한 세 곳이 이제 KG그룹, 쌍방울그룹, ELBMT 이렇게 네네. 세 곳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그 파빌리온 P2도 별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었나요? 하려다가 기존의 제안자들과 함께 그중에 네. 한 곳과 손을 잡아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네 곳에서 세 곳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입찰 참여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입찰은 이렇게 참여한 그룹들이 결정이 됐고 이제 쌍용차 측이 제안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우선 매수권자 결정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예. 스토킹 호스 방식이 뭔가요?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리면서 슬금슬금 접근하는 뜻을 우리가 보통 스토킹 호스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인수할 대상자, 그러니까 사냥감을 정해놓고 살살살 접근해서 그 사냥감을 잡는다라는 거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인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입찰로 가면 사냥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인수 대상자를 정해놓고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정했다 그래서 나중에 네.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스토킹 호스는 영어로 보면 들러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들러리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정하고 네. 그 협상 대상자가 반드시 인수 대상자로 간다는 조건하에 협상을 진행하되 네. 바뀔 수도 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쓰면 쌍용차에 좀 유리한 건가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얼마를 써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회사로 갖고 와서 네. 주식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을 거쳐서 이번 주 내에 이제 우선 매수권자가 결정이 됐다 네네. 하면 최종 인수까지는 어떤 절차들을 받게 되나요? 일단 결정이 되면 이제 7월 초에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회생 계획안이 제출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회생 계획안을 보고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관계인 집회를 해요. 여기서 관계인 집회라는 것은 이제 돈 받을 사람들이죠. 지금 쌍용 자동차에 돈 주거나 물건을 줬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죠. 네. 그 기업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가 되고 우리한테 얼마를 줄 건데 이거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의가 되는 거죠. 네. 그 합의된 조건을 가지고 법원을 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당신들이 모든 걸 다 합의해 왔으니까 이제 회사를 청산해야 될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게 최종 결정되는 게 이제 10월에 10월이요. 법원이 예. 최종 결정해서 자, 회생 계획안을 갖고 왔어도 생각보다 부실하군요. 자, 이 회사는 청산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면 청산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잘 가져왔군요. 이대로 하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네. 이제 회생 계획안이 승계가 되고 인수가 종료돼서 새 주인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관건은 이제 자금력입니다. 물론 이제 변수를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바로 자금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우리가 그런 사례도 봤고요. 그러니까 네.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 조달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예. 정말 이 자금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금력 확보 여부를 굉장히 좀 더 꼼꼼하게 보겠네요. 자금은 항상 이러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금은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 손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에디슨도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정작 계약 끝나고 나서 인수하세요. 돈 내세요. 그랬더니 돈을 못 내서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납입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음. 정말 니네가 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오겠다라는 계획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네. 정말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 있는가 그것까지 꼼꼼히 체크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자금력이 있구나라고 하면 우선 대상 협상자로 선정을 하거나 네. 이제 그런 걸 보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금력 외에 보는 건 이제 과연 합쳐졌을 때 네. 시너지가 얼마가 나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중요하죠. 네, 그랬을 예. 때 지금 뭐 KG그룹이나 쌍방울그룹이나 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기차 사업에 특화돼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는 두 회사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무슨 시너지가 날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림 특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네. 그 특장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특장 사업이 뭐냐면 네.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사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길에서 보는 뭐 냉동 탑차라든가 네. 그런 차들 있죠. 네. 그걸 제작해가지고 별도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전동화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예. 다만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철강이 자동차에 납품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쓰는 철강은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 고장력이고 그래서 기존의 일반 철강하고는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쌍용 자동차는 매각외에 대안이 없으니 네. 누구라도 와서 인수해 준다면 그리고 무언가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최선이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이제 매각이 추진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정확히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쌍용차 이 인수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에디슨 모터스가 뭐 3천억대 중반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천억에서 6천억 사이.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뭐 잘하면 5천억도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5천억 넘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인수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채권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반대한 곳이 채권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회사에다 돈이 들어왔는데 부품 회사가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얼마를 좀 줘야 될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5,470억 원의 부채가 있는데 그중에 1.75%를 준다 그랬어요. 네. 돈으로 따지면 95억 수준 됩니다. 받아야 될 돈은 5,470억인데 네. 95억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주식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그때 채권단이 반대를 했었죠. 우리한테 올 돈이 너무 적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산을 좀 넘어야 돼서 채권단에 대해 줘야 될 몫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수전에서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부분, 관건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쌍용 자동차 상패 여부 네. 요건데 한국거래소가 17일까지 이제 상패 여부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런데 쌍용 자동차의 상장 폐지가 만약에 결정됐다라고 예. 하더라도 법적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매각 절차는 그래도 진행은 그럼요.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쌍용차 인수전에 물론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매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폐지되면. 그렇죠. 네. 뭔가 자금 조달에도 네, 문제가 네, 생길 네.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는 정상화를 시켜서 그 주식에 또 거래 가지고 뭔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력이 생길 텐데 예. 그 조항이 막히게 되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과 지분 유동성 측면에서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인수하려다가도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게 좀 위험하다. 그럴 수 있죠. 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쌍용 자동차를 과연 어디서 인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디가 지금은 좀 더 높은가요? 업계에서 봤을 지금 때. 업계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KG그룹이 자금력이라든가 네.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뭐 인수에 참여했던 펀드도 KG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열어봐야 되겠죠. 예전에 뭐 에디슨 모터스가 실제로 유력 그러니까요. 인수 대상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
아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쌍용 자동차 관련된 사안은 이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다루긴 했는데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과정도 굉장히 길었고 특히나 뭐 교수님께서는 이 자동차 업계에 오랫동안 계셨고 네네. 정말 이 쌍용차 사태를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계속 지금 지켜보시면서 어떤 좀 소감이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쌍용 자동차의 역사와 거의 같이 했죠. 한 30년을.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지켜보면 쌍용 자동차가 지금에 와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 자체는 상당히 고비용 구조인 건 맞아요. 네. 여기서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임금이 높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임금은 높지 않지만 잉여 인력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력이 만들어내는 연간 생산 대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만들면 아무래도 원가 비중이 높죠.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가 될 때는 경쟁사보다 비싸게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 대 팔아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마디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군요. 네, 뭐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야, 티볼리 많이 팔지 않았냐. 티볼리 그런 많이 거 팔았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오해라는 거예요. 티볼리는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차종입니다. 왜죠? 티볼리는 기본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시장에 많이 공급한 제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티볼리 많이 팔렸다고 돈 많이 벌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티볼리 많이 팔아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큰 차들이 많이 팔려줘야 되는데 큰 차들은 또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워낙 쟁쟁하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을 또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판매가 괜찮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누군가가 인수했을 때 과연 이걸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쉽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쌍용 자동차는 SUV만 만들기 때문에 SUV도 포기하고 네. 그냥 모든 차종을 픽업 전기차만 해라. 그러니까 아예 전문 회사로 갈 거면 SUV도 이제 전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회사가 다 만들어내니까. 네. 옛날에나 전문 회사죠. 옛날에는 쌍용 자동차 하면 SUV였고 SUV 하면 쌍용 자동차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죠. SUV의 명가라고. 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제조사가 SUV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특화된 브랜드로 가려면 아예 픽업만 가지고 전동화를 해서 픽업의 틈새 시장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종합자동차 회사로 가기에는 불가능해요. 규모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장에서 최대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물량이 1년에 25만 대인데 네. 지금 10만 대를 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5만 대까지 가려면 그 네. SUV로 하는 게 불가능하니 뭔가 특화된 걸 하자. 그런 뭐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성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사된 이후의 과제가 더 많겠네요. 지금 반도체 이슈 있잖아요. 예. 나오죠. 반도체 이슈가 난 근본 이유도 아마 방송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네. 원래 자동차 반도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자동차 회사가 주문량을 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들이 알았어 하고 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반도체 많이 만들게 그쪽은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 시설을 전환해 놓고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네.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부족하니까 네. 주문을 어떻게 내냐면 우리한테 많이 주면 내가 돈을 좀 더 주거나 내가 확실하게 물량을 보전할게 해가지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반도체를 막 입도 선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쌍용 자동차 같은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부품 구해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까지 극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지금도 잠깐 다 이제 조언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쌍용 자동차라는 회사 자체가 뭐 어떤 그룹이 지금 인수를 하든 뭐 자금이나 뭐 갚아야 될 빚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지금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쌍용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이기 전에 제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잘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이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내연기관 자체가 약간 뒤로 쇠퇴하고 전동화로 가니까 네. 전동화로 빨리 가면 좋은데 아이러니한 게 전동화 빨리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돈 많은 회사들이에요. 국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친환경으로 빨리 전환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쌍용차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를 하되 여러 가지 차종에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통합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를 개발해서 큰 차에도 쓰고 네. 작은 차에도 쓰고 더 작은 차에도 쓰고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통합 모듈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급선무입니다. 예. 그런 다음엔 비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전동화에서 조금씩의 또 숨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 쌍용 자동차 인수를 앞두고 저희가 쌍용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권용주 겸임교수였습니다.